전례 없는 경제 충격파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했습니다. 단돈 430만 원이 촉발한 민심, 폭발은 순식간에 산업 전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성LG전대가 떠난 자리는 황폐해졌고 무디스는 최악의 등급 강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압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진실을 확인하시죠. 제 이름은 비크람 샤르마. 인도 라이나이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이 도시와 회사는 저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2025년 자카르타 출장길에서 목격한 한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사당 앞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공기는 매캐한 냄새와 사람들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국기를 대신해 내걸린 검은 해적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풍경은 제 기억 속에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월 430만 원이라는 금액은 빈곤 지역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였지요. 고물가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기에 들려온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잊히지 않네요. 왜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느냐는 그의 질문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거리에서는 경찰차가 뒤집혔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해시태그는 온라인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더군요. 저는 수첩을 꺼내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심이란 신뢰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는 생각이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장면이 곧 제가 사는 도시 라이나이의 미래가 될 줄은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라이나이의 성장과 그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현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우리 도시의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과 희망을 가져다준 파트너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라이나이는 어느새 인도의 디트로이트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네요. 매달 본사로부터 전달되는 품질평가표에 연결점 라인이라는 목표를 적을 때마다 제 가슴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부심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노력이 만나 이룬 눈부신 성과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이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담당자는 입버릇처럼 약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라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는군요. 저는 그 말을 제 경영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직원들에게 30년간 이어져 온 파트너십은 신뢰라는 단단한 벽돌로 지은 성과 같다고 늘 강조했었죠. 우리가 만든 부품을 실은 거대한 트럭이 공장 정문을 빠져나갈 때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도시가 성장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네요. 그 단단해 보였던 신뢰의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저의 가장 큰 오만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정부의 공식 성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착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요. 그 발표를 기점으로 거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공장 정문 앞에도 붉은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비난의 목소리로 들끓었네요. 불매와 퇴출이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며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낯설게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평화롭기만 하던 도시에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는 정말 괜찮은 것이냐는 물음이었죠.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협상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냐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조차 희미하게 떨려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파트너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하고 차분하더군요. 이것은 단순히 수치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에 관한 문제라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 달력의 특정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72시간이라는 최후 통첩의 시작을 의미했지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가 아님 옵서버 자격으로 첫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네요. 노동조합 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기존 급여의 70% 인상과 핵심 기술의 완전한 이전, 그리고 경영 참여까지 요구하더군요. 한국 측 대표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씩 차분하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현재의 임금 수준이 현지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지요.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잠시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상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았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에 노조 부위원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더라도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말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가 말하는 다른 대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복도 저편에서 낯선 로고가 새겨진 명함들이 오가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날의 협상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관련 보고서를 들고 곧장 서울에 있는 본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의 벽면에는 인상적인 문구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리스크는 신뢰와 시간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화상회의를 통해 베트남과 멕시코 측의 제안 내용이 화면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토지와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우수한 인력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까지 약속하더군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의 패키지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플랜 B였던 것입니다. 라이나이를 대체할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담당자는 화면 너머의 우리를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번 맺은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한 문장이었죠.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회장님은 아주 짧고 단호하게 자신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신뢰가 깨져버린 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파트너십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유리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라이나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희미하게 느껴지더군요. 모든 것이 제자리인 듯 보였지만 이미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라이나이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뉴델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국 측 대표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지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투자 역시 함께 무너지는 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곧이어 반도체 공장 젠셔지화의 전면 백지화와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회견장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네요. 그것은 라이나이에게 내려진 일종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가전 공장이, 저녁에는 자동차 공장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도시를 지탱해왔던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모든 것이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도시와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더라도 결코 책임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존 직원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고객들을 위한 사후 서비스는 계속 유지될 것이 약속되었죠. 그들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약속과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었네요. 결국 이 모든 비극은 깨어진 신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라이나이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제보다 한 톤 정도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라이나이의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의 납품 일정표가 온통 회색으로 변해버렸지요. 1차 협력사들의 생산 취소는
곧바로 2차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생산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여파는 공단 주변의 작은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공단 상가의 가게들은 밤보다 낮에 셔터를 내리고 있는 날이 더 많아졌네요. 모두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 게임을 보는 듯했습니다. 도시의 경제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자 모든 것이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세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어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은행에 찾아가 대출 만기 연장을 부탁했지만 담당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공장 기숙사 식당에는 주인을 잃은 빈 의자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지우고 또 지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적자라는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네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나 멀고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남은 돈으로는 회사를 단 2달밖에 더 유지할 수 없다는 회계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해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다가 찢어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죠. 그 종이 위에는 지난 10년간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하던 제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차마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네요. 점심 무렵,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선임 비서로부터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그의 인사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저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무거운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무심코 바라본 공장 담벼락에는 누군가 남겨놓은 스프레이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저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이를 힘껏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한 침대 대신 차가운 공장 바닥에 몸을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네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자체였지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공장 앞 광장에 설치된 천막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었죠. 그의 뒤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는 모습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떨려 나왔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돌아와 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허공의 바람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역 언론의 보도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오만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교훈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었지요.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지난 30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을 조용히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미소가 현재의 침묵을 더욱 아프게 비추는 듯했습니다. 주정부는 뒤늦게 여러 가지 유인책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온 이메일에는 보류와 검토라는 단어만 가득했네요. 그들의 답장은 늘 한결같이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계약서의 조항보다 훨씬 더디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어느새 도시의 여행 가이드들은 라이나이를 러스트벨트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예전에는 거리마다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추억을 들려주더군요. 아들의 학교 친구 가족이 더 작은 도시로 이사를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차는 이미 지나갔지만 선로는 아직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방문해달라는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척이나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공장 정문에는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겼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슬로건이 이미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기술자들은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들의 말이 참 인상적이더군요. 이후 저는 멕시코의 한 낭만 도시를 방문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북미 시장과의 인접성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구체적인 실행 일정표로 만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강한 자신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환대를 받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과 우리가 떠나온 도시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무척이나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신뢰를 향한 길은 이 세상 어디에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이나이가 잃어버린 기회를 다른 누군가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 말입니다. 라이나이는 과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라이나이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게 된 공장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교류 모임이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어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지요. 회사를 떠났던 전직 직원들과 지역 대학생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파트너 측에서도 우리의 모임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재교육이었습니다. 현장을 떠난 기술 인력들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와 설비 데이터에 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죠. 두 번째 의제는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이나이 공과대학 학생들과 한국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기업 신뢰 포럼을 정기적으로 여는 것이었습니다. 약속과 공시, 그리고 환경 기준의 중요성을 함께 공부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은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았던 작은 기업 두 곳이 우리 모임의 로고를 달고 시범 라인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네요. 신뢰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역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이나의 심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본사로부터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납기 미품질 체크리스트와 함께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오늘도 표준을 지켜달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종이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우리 모임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해커톤에서 개발한 설비 이상 감지 알고리즘이 파일럿 라인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납품 물량은 베트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구매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네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 셈입니다. 라이나이의 저녁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심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30년 파트너십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잠시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겠지요. 언젠가 라이나이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해외 사연을 각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뢰를 잃어버린 도시 라이나이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